오늘 RCF 투어링 로드 사운드 로드쇼 진행을 맡은 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행사는 RCF 스피커 제품 소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페닉스 스테이지 리프팅 타워와 마이다스 콘솔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RCF의 스피커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우리 사운드 솔루션의 김용락 이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CF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RCF는 1949년 이탈리아에서 창립된 회사고요. 최초의 프리시전 트랜스듀서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로 창립이 됐습니다. 트랜스듀서라고 하면 이제 변환기를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하면은 스피커 드라이버를 생산하는 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저도 과거에 이전에 이제 여러 프리미엄 브랜드 스피커들을 이렇게 많이 분해해보고 수리해보고 했을 때 그 안에서 RCF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타사의 많은 스피커들 안에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RCF 드라이버들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RCF 같은 경우 유럽 보통 이 스피커 드라이버들은 미국하고 유럽 쪽이 이제 보통 강세죠. 그래서 대부분 유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 3대 드라이버 회사들이 다 몰려 있죠. 그것도 전부 이탈리아에 BAC하고 파이탈프로 그리고 RCF. 그 중에 이제 RCF는 49년도에 창립을 했는데 1960년에 유럽에서 최초로 드라이버 전문 트랜스듀서 R&D 센터를 유럽에서 최초로 설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1980년부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완전한 형태의 컴플리트 스피커를 같이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먼저 RCF의 컨트롤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그리고 앞에 보시는 이제 스피커 HDL 시리즈, NX 시리즈, 이복스 시리즈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컨트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소프트웨어, 지금 그림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RDNe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RDNet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스피커를 셋업하고 이제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뭐 EQ도 조작을 해야 되고,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뭐 타임 딜레이나 위상 얼라이먼트도 해야 되고, 또 뭐 어레이 길이에 따른 커플링 반응도 조정해야 되고, 사실 다양한 조정들이 많죠. 그리고 또 실제 스피커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각 캐비넷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게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을 사용자가 PC에서 개별 캐비넷 하나하나를 다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전체 스크린샷인데요. 네, RDNet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이따가 뭐 쉬는 시간에 마음 자유롭게 무대에 올라오셔서 이제 여기 장비들을 보셔도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RDNet 컨트롤 8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이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PC와 USB 또는 와이파이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각 캐비넷과 RJ45 캐식스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네트워크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통신 프로토콜은 RS485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복잡하게 어려운 과정은 없고요. 실제로 PC와 딱 연결이 되면 자동으로 현재 연결된 스피커들이 창에 검색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또 RDNet을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한 RCF의 모든 스피커 라인업들이 보이죠. 그리고 실제 연결된 스피커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캐비넷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캐비넷 기본적으로 이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저기 출시된 RCF 스피커들은 다 파워앰프가 내장된 파워드 스피커 모델입니다. 그래서 RDNet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스피커나 또는 사용자가 선택한 하나의 스피커 그룹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앰프의 온도와 그리고 팬 속도 그리고 볼테이지, 이런 모든 전기적인 파라미터들을 다 관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스피커의 틸팅 각도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캐비넷에 그 인클리노미터가 다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라인 어레이에서는 그 틸팅 각도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인스톨이나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또 라인 어레이는 그 어레이 길이에 따라서 이 저주파의 커플링 에너지가 전부 달라지는데 로우 프리퀀시 클러스터 사이즈를 교정할 수 있는 클러스터 사이즈 코렉션 팩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온도 습도, 우리 밤에 튜닝해서 소리 좋다고 딱 만족하고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해 뜨면서 소리 확 달라지는 거 많이 느끼시죠. 그런 온도 습도에 따른 고주파 교정하는 이런 파라미터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라인 어레이 튜닝에서는 사실 이 로우 프리퀀시, 이 어레이 커플링 하는 파라미터가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죠.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 이거를 컨트롤하지 않고는 튜닝이 안 되는데, 그 외에 이제 하이 쪽에서 FIR 필터를 이용한 고주파 쪽 컨트롤할 수 있는, 딱 주파수가 몇 군데가 픽스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들을 움직이면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레벨, 그리고 서브우퍼나 또는 딜레이 타워 등가의 그 얼라이먼트를 위한 딜레이 파라메터, 페이즈 리버스, 그 다음에 팔랜드, 파라메트릭, 쉘빙, 로우 패스, 하이 패스 필터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저가 스피커를 컨트롤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터페이스 컨트롤 파라메터들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다 연결되어,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것들을 그룹화 시켜서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오늘도 지금 여기 이 페닉스 타워에 저희가 메인으로 걸어놓은 HDR30과 그리고 좌우에 지금 기둥으로 있는 TTL 시리즈 등이 다 이 RDNS로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전문가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시뮬레이션에는 크게 전기음향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건축음향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건축음향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보통 저희 학교에서는 거의 이지가 거의 표준이죠. 그래서 보통 이 건축에 대한 3D 모델링을 해놓고 그 안에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스피커를 집어넣고 각 면에 대한 재질들을 대입을 해주면은 그 공간에서 잔향과 명료도가 나오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건축음향 소프트웨어고, 그리고 전기음향 소프트웨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실내에서 잔향이나 반사에 대한 요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스피커의 어떤 기계적인 부분, 그리고 그 스피커가 설치되었을 때 각 그 니어필드에서 파필드까지 그 SPL 응답이 어떤 분포로 나오는지, 그리고 스피커의 리깅 포인트에 따른 하중, 무게와 이게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검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보통 각 제조사들이 공통적으로 다 라이너리 제조사들은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다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피커는 반드시 이런 전문 어레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예측되고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라인 어레이를 좌우에 그냥 일자로 쭉 세워놓고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런 스피커들을 뭐 이렇게 디자인하고 또 튜닝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매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매일 사용하는 스피커도 그 스피커가 설치된 공간에 따라서 스피커의 물리적인 위치, 높이, 틸팅 각도, 그리고 저 어레이 커브, 이거에 따라서 소리가 전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라인 어레이 스피커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면은, 라인 어레이는 기본적으로 한 통 한 통씩 사용하는 스피커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라인 어레이는 기본적으로 반제품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조사에서는 저 스피커 한 통이 어느 공간에서 어떤 형태로 조립이 돼서 사용된다라는 것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에 따라서, 사용자에 따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 라인 어레이 스피커 전체에서 만들어낸 소리는 사용자가 완성시키는 스피커입니다. 포인트 소스 스피커는 하나의 스피커가 어떤 이상적인 공간에서
그들이 원하는 최선의 소리를 내도록 최적화되어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바로 니어필드에서 들으면은 제조사에서 의도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라이너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사용자가 완성시키는 반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튜닝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튜닝을, 사용자들은 전문 아주 실력이 뛰어난 엔지니어한테 튜닝을 의뢰를 하면은 그분이 가서 안 좋은 소리도 좋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튜닝 의뢰를 하겠지만은 디자인이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 튜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튜닝을 하게 되면 뭐 라이너에는 거의 90% 이상 다시 내려서 다시 조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튜닝에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튜닝의 한 중요도를 100으로 봤을 때 한 60%, 70% 이상이 디자인에서 이미 승부가 끝납니다. 네. 그리고 그 디자인대로 정확하게 인스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치의 완성도가 또 나머지 20, 30%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EQ를 이용한 튜닝은 전체 튜닝에서 한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 중요도가. 그만큼 저 디자인이 라이너리의 어떤 완성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그림과 같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이고요. RCF에서도 각 모델별로 전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주로 그 이지포커스라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지포커스는 잘 아시겠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건축 음향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이지를 공급하는 독일 AFMG에서 생산하는 소프트웨어고요. 이 소프트웨어에는 여러 스피커 회사들이 어레이 시뮬레이션, 어레이 칼큘레이터를 디자인하기 위한 스피커 데이터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데이터를 대입을 해서 가장 최선의 스피커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이 그림은 저희가 첫 회 때 대전에서 그 로드쇼를 했을 때 그 디자인 파일인데요. 지금 스테이지의 좌우 스피커를 설치를 한 게 보이고 보통 무대 끝 여기를 0점으로 봤을 때 여기를 0점으로 잡았네요. 그럼 무대 앞으로 7m, 좌우로 4.3, 마이너스 4.3, 스피커의 범퍼의 높이가 5m, 버티컬 틸팅 각도 마이너스 0.26도, 호리존탈 패닝 10도, 각 캐비넷의 앵글 각도와 게인 레벨 이런 부분들을 다 유저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렇게 달려있는 라이너리 커브가 그냥 볼 때 그냥 달려있네 라고 보이겠지만은 저런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저게 왜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저게 제대로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저거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모든 걸 자동으로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그 많은 경험을 가진 시스템 디자이너가 이제 그들의 경험이나 직관에 의해서 이 모든 개별 파라미터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뭐 배우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럼 어떤 디자인을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가장 최선의 디자인이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노하우나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 뭐 사실 스피커 디자인에서 뭐 가장 완벽한 이상적인 최고의 디자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람마다 다 판단하는 게 다르고 튜닝하는 결과도 다 사람마다 다르듯이 어떤 뭐 딱 정형화된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자기가 디자인한 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왜 그렇게 설계가 되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저는 최선의 디자인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틸팅 각도, 커브, 바닥 캐비닛의 높이 2.62m 다 나오죠. 이거 매핑은 지금 4kHz에서 1옥타브 밴드위스 대역으로 지금 매핑을 한 건데요. 이런 걸 통해서 니어필드에서 파필드까지 최대한 균일한 음악, 균일한 톤으로 음성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 툴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간혹 현장 가보면은 뭐 탑 캐비닛이 하늘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건 이제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없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잠깐 FIR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저희 RCF 제품들은 모두 다 파워드 스피커고요. 각 캐비넷에 파워앰프 모듈이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워 앰프에는 그 캐비넷을 구동하기 위한 최적의 프리셋 데이터가 다 DSP 필터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모든 DSP 필터는 다 FIR 필터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마 FIR 필터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사실 뭐 FIR 필터가 어떻게 구형되느냐, 그러면 이제 뭐건 굉장히 복잡한 수학인데요. 그건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이제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나 또는 저쪽 콘솔에서 플레이하는 음악이 마이크를 통해서 케이블을 타고 믹서로 가서 DSP 프로세서를 거쳐서 앰프로 들어가서 스피커로 재생되기까지 이 경로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할 때 제 음성과 제 목소리에는 다양한 톤의 주파수들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주파수 성분들이 시스템을 통과할 때 개별 주파수가 모두 동일한 속도로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걸 이제 그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또는 전파 지연, 전달 지연이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주파수에서 일정하게 선형적으로 지연이 이루어진다면은 위상도 선형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주파수마다 다른 시간을 가지고 도달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 그림에 보시면은 가장 그나마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해서 제가 붙여봤는데요. 이게 이제 제 목소리 톤 주파수라고 가정을 하고 시스템을 통과를 할 때 위상이 선형이라면 제 귀에 도달하는 것도 동일한 시간에 도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시스템의 위상이 비선형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파수보다 조금씩 시간차가 어긋나겠죠. 한 예로 우리가 보통 신호를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인파 또는 정연파, 여러 가지 그 구형파 등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떤 구형파의 한 예입니다. 사각파형이죠. 이 구형파는 기본 사인파를 베이스로 1차, 3차, 5차, 홀수차 고조파들의 합으로 구성되는 건데, 이제 그 고조파가 무한히 가게 되면 이렇게 사각파형을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각파형이 시스템으로 입력되었을 때 시스템의 위상이 선형적이라고 하면 우리의 시스템을 통과해서 스피커에서 재생되어서 우리의 귀로 들어오는 소리도 그림과 같은 사각파형의 형태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의 위상응답이 선형적이지 못할 때는 각 주파수가 그림과 같이 미세하게 시간차를 가지고 도달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형파는 어떤 기본 정연파를 기준으로 다양한 톤의 주파수들이 계속 중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중첩이 계속 무한대로 이루어지면 이렇게 구형파를 이루게 돼요. 그런데 동일하게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완전한 구형파 재생이 될 수가 없겠죠. 이런 그림과 같은 형태로. 그러면 스피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피커도 마찬가지, 스피커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다 마찬가지인데 반응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걸 트랜지언트 레스폰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응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시스템의 DSP 필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위상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소리의 그 임팩트 또는 선명함, 이런 부분들을 흐리게 만들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위상 편차를 보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FIR 필터입니다. Finite Impulse Response라는 건데,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은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는데 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 저도 잘은 모르고요. 조금 공부하다 말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임펄스 레스폰스, 요거는 시간의 축에서 본 거고요. 요거는 FI 필터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FI 필터를 적용했을 때. 그래서 이 그림을 쉽게 보시면 여기에는 20Hz부터 2만 Hz까지 모든 주파수가 다 성분이 이 안에 시간의 축에서 동일한 타이밍에 중첩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FI 필터로 위상이 선형이 되면은 그림과 같이 깔끔하고 클리어한 임펄스 반응이 나타나겠지만은 주파수별로 위상이 비선형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끌리는 반응들이 나타나겠죠. 이거는 여러분 많이 스마트에서 흔히 보시는 각도로서 표현한 것이고요. 위상이 선형적이죠. 이건 위상이 비선형적이죠. 이건 이제 에너지 타임 ETC, 에너지 타임 커브라고 하는 그래프인데요. 이것도 역시 IIR 필터나 비선형적인 위상 응답일 때고요. 이거는 이제 FIR 필터를 적용한 그래프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FIR 필터가 저희 RCF 앰프에는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소프트웨어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그리고 FIR 필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스피커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스피커 한 모델을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연 음악을 들어보고, 또 그 다음 스피커를 시연하고 또 들어보고,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싶으신 음악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이따가 또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저쪽 콘솔 쪽에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준비된 음악들을 여러 가지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라이너레이 HDL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L 시리즈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HDL 50A, 30A, 20A, 10A, 그리고 6A 총 5가지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 시연에 전시한 모델은 HDL 30A와 HDL 6A 모델입니다. HDL 50A만 3웨이로 구성된 듀얼 12인치 구성이고요. 나머지 4개의 모델들은 각각 듀얼 10인치, 듀얼 8인치, 듀얼 6인치의 2웨이 구성의 스피커들입니다. 모든 캐비넷들은 소재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버치 플라이우드 자작나무 합판이 아니고요. 지금 폴리프로필렌 컴포짓이라고 하는 일종의 합성수지 계열인데요. 이 폴리프로필렌 복합 소재는 어떤 스피커로서 요구되는 인장 강도, 스피커가 이렇게 당겨지거나 눌려졌을 때 견디는 내구성, 그리고 충격에 대한 내구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적인 플라스틱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강도를 갖는 재질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많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이는 ABS 합성수지나 또는 PET, 페트병이라고 하는 그런 플라스틱 소재가 아니고요. 폴리프로필렌 복합 소재라고 합니다. 역시 사출 성형으로 구성이 되죠. 그런데 보통 소형 플라스틱 제품들은 사출로 성형해서 제조하기가 쉽다고 해요. 그런데 저렇게 캐비넷, 스피커, 라이너리 캐비넷 정도 되는 제품들은 사출로 성형하려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고압으로 사출을 해서 그 구조나 밀도를 유지하기가 설비가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어떤 제조상의 어떤 이점 때문에 저희 RC뿐만 아니라 타사의 플래그십 모델에서도 저런 폴리프로필렌 복합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먼저 HDL 30A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피커 페닉스 리프트 타워의 가장 위에 달려있는 현재 모델이고요. HDL 30A 2A 구조입니다. 그리고 10인치 네오디뮴 우퍼 2개와 4인치 보이스 코일의 1.4인치 컴프레션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평 커버리지 100도, 수직 커버리지 15도, RDN의 컨트롤이 되고요. 파워 앰프가 내장되어 있고 무게는 25kg입니다. 보통 우리가 스피커의 스펙을 보게 되면은 로우는 12인치다, 6인치다 이렇게 쉽게 인식을 하는데, 스펙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2가지의 사이즈가 나와 있죠. 여기서 4인치 보이스 코일, 이것은 우리가 고음 스피커 나갔을 때 드라이버 교체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에 뚜껑 딱 열면은 보이스 코일이 감겨 있고, 보빈에 보이스 코일이 감겨 있고 이렇게 돔이 보이죠. 그 보이스 코일의 직경을 말하는 거고요. 1.4인치라는 거는 그 컴프레션 드라이버가 웨이브 가이드에 장착돼서 그 웨이브 가이드에 소리가 방출되는 그 트로트 사이즈 직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2가지 스펙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우퍼에는 네오디뮴 우퍼가 장착되어 있고요. 보통 스피커 드라이버에 사용되는 자석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페라이트 코어와 페라이트 자석과 네오디뮴 자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네오디뮴 자석이 보통 더 프리미엄 드라이버에 많이 사용이 되죠. 왜 그러냐면 훨씬 가볍고, 반면에 이 자석은 그 페라이트 자석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라이트 자석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 검정색 자석. 근데 네오디뮴은 이렇게 하얗 알루미늄 같이 하얗게 빛나죠. 네오디뮴 자석의 이제 원료가 원래 히토류라고 합니다. 히토류. 근데 히토류를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원래 다 전 세계에서 생산이 되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제조 공정상에 이렇게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환경 문제 때문에 주로 중국에서 많이 가공이 돼서 수출이 되는데,
옛날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 갸오위다오인가 어디 그 영토 분쟁 때문에 싸웠죠. 그때 이제 중국이 보복으로 히토리 수출을 일본에 딱 막아버리니까 일본 산업이 마비돼서 히토리가 스피커 네오디뮴뿐만 아니라 반도체에도 사용이 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산업 여러 분야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거를 막아버리니까 이 서구 세계에서 이 경제가 마비되는, 그때 히토리 가격이 확 상승을 하면서 스피커 드라이버의 가격이 다 올랐어요. 예, 그때 한번 스피커 가격 한 3, 4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스피커 가격이 한번 오른 뒤로 그 뒤로는 떨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네오디뮴 우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제 이 스피커를 조립하는 리깅 컴포넌트인데 굉장히 정밀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피커를 매일 뭐 조립하고 분해하고 이런 일들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뭐 제가 이제 RCF나 또 저희 제품 말고 타사 제품도 이제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하다 보면 이제 새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핀이 들어가지 않거나 구멍이 맞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아니 맞추면 설계대로 CNC로 다 컴퓨터가 깎는데 틀어질 일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파트들을 다 용접하는 과정에서 금속 파트에 열이 가해지면은 얘가 변형이 됩니다. 조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페인트나 마감 과정에서 용접 찌꺼기나 또는 페인트가 칠해지면서 그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품들은 홀이 잘 맞지 않거나 핀이 들어가지 않거나 하는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RCF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리깅 파트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각도들이 나오죠. 7도, 3.7도, 1.7도, 0.7도, 10도. 이 각도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어레이 칼큘레이터에서 다 계산돼서 요 홀의 위치에 장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라이너리도 쭉 커브가 돼 있죠. 이게 아마 지금 1도, 1도, 3도, 7도, 10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커브가 어떤 형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가는 사운드 에너지의 주파수 밸런스가 전부 달라집니다. 그래서 라이너레이는 반제품이고 사용자가 완성하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너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스피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어레이 칼큘레이터를 이용해서 최적의 디자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그 어레이 칼큘레이터의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저희 유저분들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RCF 쪽도 유저들 한번 모여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지 포커스에 대해서 한번 저희 세미나를 할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잠시 후에 이제 EHDL30과 같이 플레이하게 될 9007 AS 서브우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인치입니다. 굉장히 크죠. 역시 알디네 컨트롤 되고 있고요. 뭐 거의 25Hz면 사실 뭐 거의 들리지도 않는 주파수일 정도인데 인프라 서브에 가까운데 재생 대역도 굉장히 넓고요. 포트 크기도 어마어마하죠. 보통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우퍼가 한 15인치에서 18인치 많이 사용하는데 21인치 우퍼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소리의 크기, 음압, 소리의 크기는 SD라는 건 이제 그 TS 파라미터에서 스피커의 면적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인데요. 이 스피커의 면적 곱하기 익스커션, 변위의 곱으로 에너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크기라는 거는 당연히 이 면적이 크고 변위가 크면은 SPL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상 15인치에서 21인치 또는 뭐 24인치 무한정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소리는 드라이버의 반응이 빨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구경이 커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드라이버가 이 보이스 코일 중심축에서 바깥쪽으로 운동 에너지가 동일하게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콤 페이퍼가 마치 이렇게 파도가 물결을 치듯 하는 분할 진동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분할 진동을 억제하고 이 스피커의 이 서페이스 멤브레인이 모두 동일하게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드라이버에 대한 소재 기술이라든가 유니트 제조 기술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21인치 우퍼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스피커가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장치는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장비입니다. 그래서 21인치 우퍼답게 뭐 막강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실내 공간이 오늘 여기는 좀 최적이 좀 작기 때문에 보통 튜닝을 할 때 가장 좋은 공간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개활지 아웃도어에서 하면 가장 좋은데요. 그런 공간이 거의 없죠. 저기 파주 어디 뭐 그런 데 아니면은. 그래서 보통 실내에서 튜닝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서브우퍼에 대한 튜닝입니다. HF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귀로 반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에 대한 반응이 바로바로 따라오는데, 우퍼는 저주파 파장이 워낙 길고 뭐 반사나 뭐 회절 또는 뭐 컴필터링 간섭 이런 현상 때문에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뭐 전기음향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사실 서브우퍼는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서브우퍼든지 저주파 에너지가. 그런데 뭐 다행히 이곳은 뭐 그렇게 지금까지 4군데 중에서는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가로로 놓았을 때는 HDL 50까지 이 우퍼 위에 그대로 스택이 가능하고요. 세로로 놓아도 HDL 20, 30이 다 여기에 스택이 가능합니다. 넘어갔네. 그러면은 HDL 30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난 3번의 로드쇼까지는 사실 우퍼를 요 무대 앞쪽 가운데 4개를 2x2로 쌓거나 또는 뭐 2개만 쌓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은 이제 무대 앞에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분리를 했어요. 이렇게 좌우로 분리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다 아시죠? 파워엘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2개 우퍼의 거리 차에서 기인하는 주파수 간섭, 컴필터링 현상이 부채꼴로 쫙 주파수마다 다른 간격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행히 그런데 신기하게 이 홀에서는 크게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운동장으로 나간다, 그리고 좀 더 벌어졌다 그러면은 보통 이 통로 쪽을 중심으로 부채꼴로 저쪽으로 쭉쭉 벌어지면서 가운데 가면 서브우퍼가 싹 사라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100%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사회자분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가운데로 모여서 청취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퍼를 가운데 일렬로 쫙 깔고 딜레이를 순차적으로 주면서 이렇게 어떤 패턴을 만들죠. 컴필터링을 없애려고, 또는 뭐 엔드파이어 디자인을 한다든가 뭐 다양한 접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려면 공간도 필요하고 그만큼의 많은 앰프 채널과 DSP 프로세싱도 필요하고 매우 복잡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HDL6A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DL30 바로 밑에 스택되어 있는 라인 어레이고요. 6인치 듀얼로 구성된 컴팩트한 라인 어레이인데요. 들어보시면 그렇게 컴팩트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소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스피커예요. 6인치 듀얼 네오디뒴 우퍼고요. 1.7인치 보이스 코일에 1인치 트로트의 컴프레션 드라이버가 장착되어 있고, 지향각은 역시 100도 15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같이 재생이 될 우퍼는 그 밑으로 12인치 싱글 우퍼가 3개가 지금 스택이 되어 있죠. HDL 12AS라는 모델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보실 건데요. 이 그림은 HDL6A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6인치 2개와 포트가 보이시죠? 베이스 리플렉스 타입의 포트 2개가 보이고요. 가운데 컴프레션 드라이버 장착되어 있는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라인 어레이는 다 들어보셨는데요. 라인 어레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6통, HDL30도 6통, HDL10도 플레인즈가 6통이 지금 플라잉 스택 설치가 되어 있죠. 라인 어레이의 디자인과 튜닝의 핵심은 저 6개의 캐비넷이 하나의 스피커처럼 동작하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포인트 소스는 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하나의 스피커죠. 이게 하나의 스피커인데 포인트 소스는 원 바이 원 사용을 전제로 하지 커플링을 전제로 하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스피커들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과거의 스피커들이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법이 이루어진 게 이제 라인 어레이인데요. 그래서 라인 어레이 스피커는 저 전체가 하나의 스피커처럼 소리가 나오고 제일 바텀 캐비넷에 담당하는 니어 필드에서 제일 탑 캐비넷이 담당하는 파 필드까지 최대한 균일한 음압과 균일한 에너지, 균일한 톤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튜닝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디자인을 위해서는 아까와 같은 어레이 칼큘레이터나 또는 그 RDNet 컨트롤러 같은 툴들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정확하게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라인 어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시고 또 뭐 인스톨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관찰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적어도 가장 밑에 캐비넷은 두 개는 제가 살짝 레벨을 좀 줄여놓고 저 각도의 아주 미세한 변화에 의해서도 실제적으로 도달하는 소리가 전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 어레이는 딱 정해진 소리라는 게 없어요. 사용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NX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X 시리즈는 여기 보시면은 요 가장 안쪽에 스택 두 개 스택되어 있죠. 이 모델이고요. 크게 NXL24A와 NXL44A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오늘 시연에 소개해드릴 모델은 NXL24A 모델입니다. 지금 하나의 캐비넷에 지금 그릴을 지금 빼놨죠. 좀 보시기 쉽게 보시면은 1.4인치 컴프레션 드라이버, 2.5인치 보이스 코일의 고음 드라이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인치 우퍼 4개가 장착되어 있고 가운데 베이스 리플렉스 타입 포트가 있고요. 투웨이 방식, 수평 커버리지 100도, 수직 커버리지 30도가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이 HF 웨이브 가이드의 지향각이 30도라고 되어 있는데 위쪽은 거의 수평으로 날아가죠. 위쪽으로 약 5도 정도 되고요. 아래쪽으로 약 한 25도, 30도 정도 되는 상하 비대칭 구조의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에 또 하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하이가 서로 커플링 돼서 버티컬 60도 커버리지를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죠. 사실 이런 그 얇은 슬릭 구조 같은 것들도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해보고 제조사에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고주파에 서로 이렇게 슬롯이 세로로 길잖아요. 그럼 고주파 에너지의 그 웨이브가 방사되면서 서로 이렇게 안에서 디스토션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간섭을 일으키는데 그런 부분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이런 구조와 형상을 갖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NXL44 오늘 뭐 여기 가지고 나오진 않았는데요. 조금 더 고출력 모델이죠. 10인치 우퍼 3개와 3인치 보이스 코일이 장착된 2A 모델이고 역시 버티컬 30도, 호리존탈 90도 모델로 되어 있고요. 30도인데 얘는 조금 비대칭성이 약간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소리를 들어보진 않았는데 오늘은 NXL24 요 두 개의 모델과 그리고 우퍼는 뭐 요 안쪽 거 한 통에 아마 같이 재생이 되게끔 저희가 튜닝을 했는데요. 그렇게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어서 TTL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TL 시리즈는 방금 들으셨던 NXL24의 바로 옆에 바깥쪽에 있는 이 스피커이고요. 아래쪽은 우퍼이고 위쪽은 플레인지 캐비넷입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위쪽에 있는 TTL 6A 모델이고요. 위쪽에 있는 게요. 12인치 우퍼 2개와 6인치 미드레인지 4개 그리고 3인치 보이스 코일에 1.4인치 컴프레션 드라이버가 장착된 3웨이 캐비넷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HF 쪽에는
RCF 컴프레션 드라이버 중에서도 가장 프리미엄급의 드라이버가 장착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아주 미세하게 보면은 고급스러움이 조금 남다릅니다. 다른 캐비넷에 비해서. 예, 역시 버티컬 커버리지가 30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총 무게가 53kg. 그리고 아래쪽에 똑같은 사이즈죠. 예, 스택되어 있는 우퍼가 12인치 3개로 구성된 TTL6AS 우퍼이고요. 예, 전부 알리넷 컨트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혼의 비대칭성 위로 5도 아래쪽으로 25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캐비넷도 역시 하이 쪽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상하 커플링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TTL 시리즈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복스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복스 시리즈는 여기 보시면은 15인치 우퍼와 폴 마운트의 컬러명 스피커 하나가 마운트되어 있죠.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3가지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스 5, 이복스 8, 이복스 12.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 전시해드린 모델은 이복스 12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델은요, 15인치 우퍼 구성 서브우퍼와 4인치 플레인지 드라이버 8개가 버티컬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2웨이 방식이고요. 오늘 같이 전시하진 않았지만 이복스 8, 12인치 우퍼, 10인치 우퍼의 이복스 5까지 총 3가지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워앰프가 이 서브우퍼 뒤쪽에 내장되어 있어서 우퍼를 드라이브하고 스피커 출력이 위로 올라가서 플레인지를 드라이브하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2웨이 구성 모델입니다. 네, 이복스 시리즈도 이복스 시리즈는 아무래도 지향각이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 따로 중위층까지 저희가 커버를 하는 건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복스 시리즈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복스까지 들어보셨고요. 이어서 제 앞에 스테이지 앞에 있는 NX 웨지 모니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모니터 스피커는 뭐 이렇게 스테이지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들려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따가 스테이지에 올라오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요청하시면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테이지에 있는 모델은 NX12 SM이라는 모델이고요. 총 NX 시리즈는 NX10, NX12, NX15 3가지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NX10은 10인치, 그 다음에 12는 12인치, 15인치 모두 네오디뮴 우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평 수직 지향각이 60도, 60도 동일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동축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드라이브의 축이 일치한다는 거죠. 고음 드라이버와 저음 드라이버가 동축으로 구성된 동축 유닛 2웨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니터들은 동축 유닛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동축 유닛의 장점이 뭐냐면요, 보통 일반적인 2웨이 스피커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로우 드라이버가 여기 있고 고음 컴프레션 드라이버가 이렇게 옆에 있고 이런 형태가 되면은 저음과 고음이 물리적으로 이격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 경우에 청취자가 정확하게 그 제조사에서 의도한 어쿠스틱 센터에서 딱 리스닝을 한다 그러면 좋겠지만 연주자나 싱어나 듣는 청취자는 항상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게 되면은 고음과 저음에서 오는 소리가 사람의 귀에 도달하는 시간차가 발생하게 되죠. 아까 처음에 FIR 필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런 시간차 때문에 크로스오버 지역에서 주파수의 균일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그림과 같이 동축 유닛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일정 범위 안에서는 저음과 고음이 항상 균일한 속도로 동일한 거리에서 도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크로스오버 주파수 대역에서 어떤 위상과 주파수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동축 유니트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수평 지향각이 60도, 60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상, 또 한 가지 보통 이런 웨지 캐비넷들은 딱 용도를 뭐 스테이지에서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웨지 전용으로 이렇게 용도를 한정 짓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를 폴트에 세워놓고 플레인지로도 써야 되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경우에 웨지로 쓸 때와 이거를 저렇게 마운트에 세워서 플레인지로 쓸 때 소리가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옆에 보시면은 웨지 모드로 쓸 때와 플레인지 모드로 쓸 때에 맞게 셀렉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웨지로 직무 같은 형태로 쓰게 되면요, 파장이 짧은 고주파는 제 귀로 바로 직진해서 도달을 하겠지만 파장이 낮은 12인치에 재생되는 저주파로 내려갈수록 회절 현상에 의해서 이 소리가 플로어에서 반사돼서 올라오는 것까지 같이 더해집니다. 플로어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주파가 상대적으로 부스트돼서 들려요. 그래서 웨지 모드를 누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컴펜세이션을 하게 됩니다. 보상을 하게 되죠. 깎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탠드에 세워서 플레인지로 쓸 때는 반대로 플로어 커플링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저주파 에너지가 많이 쑥 빠집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다시 또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프리셋이라고 하는데요. 제조사 프리셋들이 보통은 이렇게 다 캐비넷마다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서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알디네 컨트롤러에서 그 스피커에 맞는 최적의 프리셋을 유저가 선택을 하고 그 프리셋 안에서 그 공간에 맞는 또 다양한 변형을 통해서 스피커의 튜닝과 디자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델도 옆에 역시 플레인지로도 쓸 수 있고 웨지 모니터로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셀렉트 할 수 있는 스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워도 구성이고요. 그리고 아주 제가 이것도 뭐 튜닝을 해야 되나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딱 세우고 봤는데요, 아무것도 만질 게 없더라고요. 그냥 쫙 플랫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니어필드 측정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모드를 바꾸면은 저주파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뭐 아마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으시면서 생각들이 조금씩은 다 다르실 거예요. 제가 튜닝을 해보면서 이렇게 고객분들을, 사람들을 쭉 여러분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면은 이 사람마다 전부 다르게 들어요. 진짜로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밸런스가 잡힌 소리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지만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어떤 그 호불호가 조금씩 갈려요. 제가 아는 또 어떤 감독님은 이렇게 서브우퍼나 저음을 또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틀 플레이하는 음악이나 믹싱하는 사운드를 들어보면은 저음이 없어요. 재즈 같은 거 들을 때 참 좋아요. 찰랑찰랑하고. 근데 이제 조금 전 EDM 음악 나오면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극적극적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그분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소리가 좋다, 튜닝이 잘 되어 있다, 잘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또 레벨에 따라서도 달라요. 이 그 아시죠? 플랫 앰먼슨의 커브 곡선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레벨이 클 때하고 레벨이 작을 때하고 인간의 귀가 반응하는 감도가 달라요. 그래서 적당한 레벨에서는 편하게 들리던 음악이 한 3dB, 6dB 레벨이 더 라우드하게 올라가면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그러면 그 레벨에 맞는 튜닝을 다시 해야 돼요.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음악에 따라 다르고, 공간에 따라 다르고, 인간의 청각 반응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이거는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이 스피커 시연회인데, 근데 이제 스피커의 어떤 그 나오는 색깔이나 반응,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피커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나 퀄리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좋은 인상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